열이 나면은요,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 몸에서. 대사 자체가 한 10% 정도 올라가요. 면역세포들이요, 훨씬 더 그 목적한 대로도 잘 가고요, 더 많이 생기고, 상처의 회복도 조금 빨라져요, 이게.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해열제 먹이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해열제 먹일 이유도 없다. 사실 해열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사인데 이제 아빠가 됐어요. 제가 지금 두 아이를 사실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가 5살이고요. 둘째가 이제 3살입니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키워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도 제가 의사니까 굉장히 저한테 애가 열날 때마다, 토할 때마다 얘가 뭐 반점이 있는 것도, 그리고 뭐 설사하는 것도 다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뭐 소아과 진료를 인턴 때 해보고 안 해봤었는데 열이 날 때마다 정말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친구들한테 전화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렇게 아이를 키워가면서 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은 조금 더 와닿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열이 나고 할 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두렵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내과 의사니까 저희 와이프가 훨씬 더 걱정도 많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다. 열이 왜 날까요? 열은 사실 우리 몸이 내는 거예요. 우리 체온은 36.5도에 37도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거는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고요. 우리의 체온을 이 정도로 딱 정해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많이 해서 체온이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막 옷도 벗고 싶어지고 땀이 나죠. 땀이 나서 체온을 낮추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 추우면은 막 오돌오돌 떨어요. 그게 근육을 이렇게 이제 막 수축이완 시켜가지고 열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초가 손발이 아주 차가워지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춥다고 느끼니까 피들을 다 우리 몸의 가운데로 몰아주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열은 우리 몸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왜 열이 나나요? 열이 나면은요,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 몸에서. 약간 우리 몸의 대사 자체가 한 10% 정도 올라가요. 우리 몸의 어떤 면역세포들이요, 호중굴한 애들이 훨씬 더 그 목적한 대로도 잘 가고요, 더 많이 생기고 얘네가 균을 잡아먹는 것도 더 효율이 올라가요. 또 흥미롭게도 세균들은 오히려 활성도가 떨어져요. 어떤 세균들은 자기 혼자 죽는 게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분열하는 게 떨어지기도 하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이동하거나 분열하거나 이러는 게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열은 우리 몸이 어떤 면역의 활성도를 올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어떤 활성도를 낮추기 위해서 보호하는 기전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열은 무조건 좋은 거네? 사실 그건 아니죠. 왜냐? 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은 그냥 우리 몸의 보호 기전이고, 왜 우리 몸이 이런 걸 하고 있냐?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그냥 지나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그러면은 사실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열 나네? 애기 잘 놀아요. 그럼 지켜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항생제를 써야 하는 세균성 질환이거나 혹은 뭐 장내 정말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어떤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도 열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거는 이게 수술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열이 나요.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어도. 왜냐면은 몸의 대사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상처의 회복도 조금 빨라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랑 처음에 엄청 이야기했던 게 열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서 뭐 제 환자분들 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환자분이 힘들어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굳이 해열제를 주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환자분 어떤 면역을 올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어떤 활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왜 아이들한테서 저희가 해열제를 쓰고 체온을 자꾸 재고 그렇게 할까요? 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필살기 같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아이들 자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거나 지속되면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면 어른들은 힘들어해도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꾸역꾸역 병 이기고 살려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해요. 그런데 애들은 그게 안 돼요. 자기가 힘드니까 음식도 안 먹고요, 물도 안 마셔요. 그런데 열이 나게 되면은 대사가 아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수분을 잃어요.
그게 한 12% 정도 늘어나요. 1도가 오를 때마다. 그래서 만약에 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아이들은 더 빨리 수분을 잃는데 아이들은 또 안 먹어요. 그럼 탈수가 진행되고요. 탈수가 진행되면 아이들은 더 처져요. 그럼 또 못 먹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은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체온을 재주고 얘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은 해열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체온 자체도 사실 우리 몸을 이렇게 우리 시상하부가 결정하니까요. 우리가 활동할 때 더 체온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떨어져요. 새벽쯤에는 좀 낮다가 오후가 되면은 좀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열은 그러면은 어떻게 재는 거지? 언제 재야 되는 거지? 왜냐면 아침에 재는 거랑 저녁에 재는 거랑 실제로 0.5도, 1도 가까이도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체온계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거로 보통 아침 시간대 그리고 체온이 가장 높은 한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대 한 번씩 체온을 재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늘 재던 체온보다 한 1도 정도 더 올라간다. 1.5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뭔가 발열 반응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가 있고요. 38도 이상이다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열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체온계가 있어요.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귀체온계, 그렇죠? 이 귀체온계랑 비접촉식 체온계를 주로 써요. 이유가 뭐냐? 직장 체온계 이거 굉장히 사실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한데 아이한테 못하죠. 이게 감염도 되고 애가 너무 불편해하고 이거 집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강 체온계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아요. 겨드랑이도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애들이 자꾸 움직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움직이면은 또 이게 너무 오차 범위가 커져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한 연구에서 엄마들 한 500명 정도 모아놓고 다 교육을 한 다음에 어떤 체온계를 제일 정확하게 쓰나 봤더니 귀체온계를 제일 정확하게 쓰고요. 또 비교적 이거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접촉식 이제 적외선으로 이제 비접촉으로 재는 체온계 있죠. 그거 2개를 가장 편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귀체온계는 왜 귀체온계를 쓰는지 혹시 아세요? 왜 이거를 재면은 이게 체온이 꽤 정확할까? 이게 제가 아까 시상하부가 우리의 어떤 체온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흥미롭게도 우리 목에서 내경동맥이라는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게 고막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혈관이 마찬가지로 시상하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체온을 결정하는 곳과 이 고막은 같은 혈관에서부터 이 혈액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떤 체온을 고막이 굉장히 잘 반영해줘요. 그래서 이제 고막 체온계를 우리가 이제 쉽게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 대신 고막을 잘 이렇게 딱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 귀를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은 아래 뒤로 잡죠. 아래 뒤로 잡아서 고막이 일자가 되게 한 다음에 재야 되고 3살 이상이면은 이제 위 뒤로 당겨가지고 해서 체온을 재셔야 돼요. 보통 양쪽 귀 다 재보셔야 되고 왜 그냥 이게 이제 귀에 귀지 같은 게 있거나 그러거나 한쪽으로 애가 계속 누워 있으면은 양쪽 체온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은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접촉식 체온계, 여기서 마침 브라운에서 저희 집은 브라운 거 2개 다 쓰고 있거든요. 또 애가 자고 있는데 귀체온계 하려고 하면 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 피부 적외선 체온계를 같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아이가 자고 있어도 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왜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이마나 관자놀이에서 재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손등에서 재도 될 것 같고 뭐 얼굴에서 재도 될 것 같은데 꼭 여기나 여기 재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동맥에서 올라가는 측두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측두동맥이 이 경동맥으로 가기도 하고 심장에서 바로 올라온 혈관이거든요. 여기 굉장히 이게 피부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이제 온도를 굉장히 잘 반영해주고 애도 마찬가지로 시상하부 쪽으로도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혈관, 측두동맥의 어떤 온도를 재기 위해서 이 피부 적외선 체온계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 관자놀이나 이 눈썹 사이를 재는데 이 보통 관자놀이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의할 거는 보통 열날 때 아이들이 땀이 나거나 좀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딱 머리카락 같은 거 치워주시고 땀이나 이런 거 없게 좀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갖다 대시거나 혹은 2.5cm 이내로 해가지고 이제 타겟팅을 해서 체온을 재시면은 비교적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쟀어요. 그랬더니 애가 열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애가 뭐 38도, 39도 열이 나는데 애가 너무 잘 놀아요.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안심해라. 괜찮다. 항상 저한테 물어보죠. 밤에 특히 열이 나면 애 응급실 가야 되냐? 39도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아까 했던 이야기 쭉 하면서 괜찮다. 지켜보자. 만약에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해열제 먹이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해열제 먹일 이유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39도 이상 나면 좀 처지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해열제를 먹이는데 사실 해열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애한테 충분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실제로 애가 39도 이상 열이 나면은 물 안 마셔요, 잘.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가 사실 뭔지 아세요? 대부분 바이러스 질환에서 애들이 처져가지고 물을 안 마시니까 탈수가 돼서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는 게 수행요법이거든요. 수행만 마저 내가 탈수가 해결되면 확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밥도 잘 먹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경구 수행요법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조금씩 애한테 계속 물이나 애가 좋아하는 이런 음료수 같은 것들을 먹이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당분이 많은 건 좋진 않은데 저는 아이가 좀 처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애가 좀 좋아하는 음료수도 같이 줘요. 그렇게 해서 한 모금씩이라도 이렇게 한 2시간씩 붙여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리고 해열제 먹이고 하면은 애가 한 2시간 지나면은 체온도 좀 떨어지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도 수액을 맞으면요. 1시간에 한 40cc 들어가요. 굉장히 생각보다 적은 양이죠. 그게 하루에 1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 간다고 막 물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게 아니니까 뭐 모유를 먹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물리시고 분유를 먹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금씩이라도 물려서 걔가 한 모금 두 모금이라도 먹으면은 그게 경구수행요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애가 탈수가 안 되고 컨디션이 확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구수행요법도 하시고 해열제 애가 너무 처지거나 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타이레놀이나 뭐 이부프로펜, 엔세이드 계열의 해열제를 많이 쓰죠. 중요한 거는 해열제 쓰면은 사실 체온은 굉장히 잘 떨어져요. 근데 이게 준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해열제 주면은 그 다음에 막 30분 뒤에 체온 재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열제 주면 얼마나 떨어지나 봤더니 1시간에 한 0.24도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해열제 풀 효과가 한 1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지고요. 1시간에 그 0.24도면은 사실 30분 뒤에 재면은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아내한테 해열제 줬으면은 2시간 뒤 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그 체온 재려는 노력으로 뭐라도 계속 물을 먹이는 게 훨씬 아이한테 좋아요. 이제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그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먹게 되면은 실제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부프로펜, 애가 좀 위염이나 속쓰림 같은 걸 또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이고 기다리고. 그래서 항상 의사들이 잘하는 게 약 주고 효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약이 언제가 돼야 효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이런 어떤 경과를 알기 때문에 좀 기다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은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아이도 좀 더 편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소변량이나 이런 게 줄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소변도 안 보고 좀 이제 좀 탈수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애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굉장히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애가 또 특히 밤에 열이 많이 나요. 그럼 이거 응급실 밤에 데려갈 거냐? 근데 또 응급실 데려가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잠 못 자요. 그럼 분명히 또 애 가가지고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러면은 애 분명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차라리 집에서 이거 뭐 먹이면서 체온 재면서 재우고 내일 아침에 가는 게 낫나? 이 고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는 자도 부모는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가장 중요한 게 애가 잘 놀고 이제 처지지 않는지 이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노는 건지 안 노는 건지 이게 사실 이 정도는 놀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놀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 애가 아프고 그럴 때는 애가 좋아하는 걸 시켜봐요. 근데 막 아파하다가도 유튜브 보니까 막 좋아하고 웃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좀 기다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열제 힘들면 해열제 먹이고 다음날 이제 뭐 하루 이틀 더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이어서 병원 안 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물 같은 것도 애가 좋아하는 음료수, 저희 아이는 뭐 레드꽃 주스랑 뽀로로 주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그 인공감미료 들어있는 거 있어요. 별로 안 주려고 하는데, 근데 애가 이렇게 아파하거나 하면은 이거라도 줍니다. 왜냐면 물 잘 안 마시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안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좀 약간 걱정이 돼요. 그런 식으로 애가 좋아하는 거를 해도 애가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병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나 이런 게 괜찮다. 그리고 아이가 6개월 미만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애가 힘들면 해열제 먹이시고 다음날 병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말했지만 3개월 미만이면 저도 응급실 뛰어갔어요. 뭐 6개월 미만이어도 사실 응급실 가보시는 게 좋아요. 걔네는 좀 더 감염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뭐 탈수가 돼가지고 안 먹는다. 그러면은 사실 그게 한번 이렇게 애가 안 먹어가지고 처져버리기 시작하면은 얘네는 혼자 이거를 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액을 맞아야 얘네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탈수가 좀 일어나거나 하면은 가셔야 되고요. 얘가 열나면서 막 피부에 발진이 있거나 토를 계속한다. 설사 계속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애가 못 먹고 금방 탈수돼 버려요, 애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응급실이라도 가시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이 훨씬 많아요. 열난 것들 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은 사실 다 바이러스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한테 이렇게 경구수행요법으로 물 계속 주고 뭐 힘들어하지만 해열제 주고 2시간 뒤에 봤더니 뭐 체온도 막 그렇게 더 계속 있거나 그렇지 않고 괜찮다. 그러면은 좀 하루 이틀 이렇게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또 걱정되는 게 기침이죠. 저희도 이제 첫째 아이가 좀 알러지 비염도 있고, 저도 천식이 있었고, 저희 와이프도 천식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후두염이어가지고 그 개기침이라고 하죠. 컹컹거리는 기침이 있었고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왜냐면 애가 분명히 열 나고 기침 좀 하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보통 밤에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면서 숨 쉬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호흡도 굉장히 더 가빠지고요. 배 열어보면은 이 움푹움푹 들어가요. 호흡이 힘들어서. 그러면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기침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냐? 소리가 좀 다른 기침들이 있어요. 말한 대로 컹컹거리며 개진 듯한 기침을 그것만 하면서 얘가 좀 컨디션이 괜찮고 숨 잘 쉰다 괜찮지만 이 호흡근을 평상시랑 다르게 쓰는 게 보여요. 열어보면은 이게 과도하게 이 애가 그냥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후두가 실제로 우리가 숨을 쉴 때 가장 좁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가 붓는 거예요. 그게 부으면은 이거를 이제 붓기를 좀 낮춰주는 뭐 이제 약들이 있습니다.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그거 쓰면 정말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 밤에 그러면은 사실 이건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쌕쌕거리는 소리라고 하죠. 이제 기관지 천식이나 이게 뭐 세기관지염 아주 얇은 그 우리 어떤 폐에 있는 그 기관지들이 좀 좁아지거나 그러면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애가 숨 쉬는 게 좀 괜찮다 그런 응급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기침 소리가 반복되면은 말한 대로 뭐 천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래 기침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또 폐렴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빨리 쓰면 빨리 쓸수록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애가 자꾸 번식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항생제가 빨리 들어가야 어느 정도 균이 좀 적게 있을 때 우리가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고 근데 애가 열 안 나고 컨디션 괜찮아요. 그런데 가래 기침 소리가 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코 같은 게 뒤로 넘어가도 그 가래 기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가래 기침 소리가 다 실제로 뭐 폐렴이나 이런 건 아니다. 그냥 뭐 콧물이 있거나 좀 비염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도 그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자꾸 이런 가래기침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반복되면 뭐 축농증 가능성이 있어서 또 축농증이 있으면은 항생제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냥 놔둘 수는 없지만 응급으로 병원을 가실 필요는 없고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약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침이 있으면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애가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마른 기침이지만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아이들은 이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이게 안 먹게 되면은 탈수가 되고 거기서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기침이 있거나 그러면은 가습을 굉장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기 같은 거 앓은 다음에 기침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점막의 과민성이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기가 조금만 차갑거나 자극적이면은 막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거든요. 그럴 때 물을 최대한 많이 주면은 이 점막이 좀 촉촉해져요. 점막이 촉촉해지면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기침을 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좀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은 엄마들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 난방을 올려요, 보통. 27도로 합니다. 저희 집도 맨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온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온도는 사실 22에서 24도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온도를 올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는 더 건조해져요. 더 건조해지고 방도 더 건조해지고요. 그래서 원래 그 가습기를 쓰던 집 같은 경우에도 온도 27도 올려버리면은 그거 습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통 5, 60% 습도 맞추라고 하는데 방이 막 그 난방이 심하게 돼버리면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온도보다 중요한 건 습도다. 습도가 이렇게 높아져야 바이러스의 활성도도 떨어지고요. 우리 어떤 점막도 마르지 않고 훨씬 더 보호력도 좋아지고 과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애가 기침을 특히 밤에 많이 하면 습도 굉장히 신경 써주세요. 엄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신생아들은 특히 이 기관 자체가 우리랑 다르게 좀 약간 일자로 돼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래도 구토 안 하는 이유는 식도에 괄약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잡아주니까 성인들은 구토도 안 하고 역류 증상도 없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 근육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우유가 고여 있다가 하면은 그냥 나옵니다. 이게 그냥 나와요. 트름하다가 나오고요. 엎드려 있으면 복압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나오고요.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살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큰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토는 굉장히 흔하다. 근데 어떤 구토가 좀 이제 저희가 걱정이 되냐면은 내뿜는 구토. 이것도 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복해서 한다면은 혹시 이게 내려가는 곳에 문제가 있어서 연동 운동이 반대로 된 건 아닌지. 그래서 이런 약간 뭐 내뿜는 듯한 구토가 있는지 좀 봐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먹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말한 대로 아이들은 또 쉽게 탈수가 때문에 잘 봐야 되고 설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잘 먹으면은 괜찮아요. 설사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분유 바꾸거나 뭐 새로운 거 먹거나 할 때마다 설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 컨디션이 괜찮고 열 같은 게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은데 구토와 동반돼 가지고 애가 탈수가 진행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인 같은 경우에 설사해도 먹거든요. 먹어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 설사해서 탈수 돼버리면 컨디션 떨어지니까 안 먹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병원 가면 보통 뭐 하냐? 수액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탈수가 진행되기 전에 이게 물이라도 충분히 먹게 하면은 아이가 병원 가는 걸 좀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